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 위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현재 해주고 있는 와중이긴 하지만 지금 사토시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제가 보니까 사토시가가 많이 하락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워너마켓에서 지금 알트코인들을 보면 그렇게 뭐 뚜렷하게 장세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25일 옵션 만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지나간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긍정적인 의미를 시장에 부여하고 싶고 비트코인이 지지하고 사토시 마켓이 조금만 더 반전의 묘미를 주말을 거쳐가면서 보여준다면 아마도 좀 긍정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전체적인 시장 어떤 그 방향성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영상의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걱정을 좀 풀어드리기 위한 뉴스나 이런 거를 몇 가지를 이제 접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도 이제 좀 적지 않은 양을 투자하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인데, 일단 진짜 강력한 호재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낸스 풀에서 공식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마이닝 풀을 출시를 할 거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바이낸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상금을 지급을 할 거다라고 이제 프로모션을 오픈을 했는데, 기간이 언제냐면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채굴을 하면 해시를 어디다가 끌어다 붙여서 마이닝 풀이 거대해져야 이 바이낸스 이더리움 클래식 마이닝 풀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금을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지금 꼬시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이.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바이낸스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의미로 저도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아, 진짜 이제 세력이란 사람들이 슬슬 붙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해시레이트가 크나큰 변화는 없지만 분명히 변화가 향후에 있을 거예요. 예,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야 돼요. 매수 추천의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를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뭐 바이낸스 마이닝 풀에는 개나 소나 다 여기다 뭐 이런 코인 저런 코인 다 찍어다 붙이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마이닝 풀에서 운영하는 몇몇 개 코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 있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추가할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로서는 향후에 이제 이 5개 마이닝 풀만 운영하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시세가 받쳐주니까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그렇게 생존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마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기존에 되게 많았을 거예요. 지난 몇 년간에. 특히나 작년에 뭐 예를 들어서 디센트럴 랜드라든가 샌드박스라든가 몇몇 개 이제 신흥 알트코인이 막 이렇게 부상하면서 이 코인들 끝났다라고 말을 했다가 살살 이제 번복하는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 시장에 관해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일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포인트를 보시면서 유튜버들을 과거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언급했었나, 특정 사건에 관해서, 특정 코인에 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력이 없다고 했으면 말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말 바꾸기 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바이낸스에서 지금 현재 집중해서 마이닝하고 있는 5개, 향후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가면 이제 5개 이제 코인들이 되는 거고, 리덕션이 되는 구간이 오는데 이제 35일이 남았어요. 자, 뭐 이거는 뭐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자주자주는 언급을 안 해드려도 어쨌건 3.2개에서 2.56으로 20%가 감소한다. 이게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있는 일이기 때문에 2년마다 20% 감소, 20% 감소 이렇게 아마 계속 추진이 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6만 달러 위를 돌파하는 게 지금 매물대가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 6만 원이 돌파하면 9만 원까지 삽시간에 아마 찍을 거고 바로바로 찍을 거고 그리고 또 다시 조정 장세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조정에 들어갔다가 또 10몇만 원까지 올라갈 텐데 뭐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익히 보셨겠지만 다른 분들 영상에서 특히나 이제 제 영상에서 이제 처음부터 보셨겠지만 이분이 이제 여기 3번 항목을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 가격을 앞질러 때까지 본인은 이거를 팔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저도 근데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어떤 이 언급을 했을 때는 일주일 보고 몇 달 보고 이런 거를 언급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 나 일주일만 보유해야지 몇 달만 보유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뭐 투자자마다 이제 성향이 다들 이제 뭐 다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좀 약간 이쪽 성향에 가깝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 가격을 앞질를 때까지.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실 분들 있겠지만 조금 이제 깊이 있게 구글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왜 메커니즘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걸 언급을 했었나 이분이 그걸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내용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2017년에 이더리움 클래식 서밋이 홍콩에서 이제 개최됐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찰스 호킨스 지금 현재 이제 그 에이다 창시자며 메인 핵심 개발자죠. 그분이 이제 관여가 돼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과 어떤 면이 중점적으로 다른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서밋에서 그때 뭐 굉장한 어떤 그 설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찬을 하더라고요. 베리 실버트가.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이런 얘기 무슨 상관이 있냐 도대체 에이다 찰스 호킨스랑 과연 이더리움 클래식과 무슨 상관이 있나. 사실 IOHK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돼 있고 IOHK 그룹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에이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호라이 제니라는 코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서로 상호 연관되는 그 관계를 보시면 되고 그 연구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호 수합돼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우리가 모르는 기술적인 어떤 그 수합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던져요. 에이다를 이제 만들어낼 때 사실은 이더리움에서 포크돼서 나온 이더리움 클래식과 연관돼서 뭐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가 여기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이제 지켜보시면 되고 이 블룸버그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서방 국가에서는 사실 블룸버그라든가 아니면 뭐 뉴스위크라든가 타임즈라든가 뭐 CNBC라든가 그 중에 이제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미디어사 중에 하나인데 블룸버그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 포스 전환에 최대 수혜를 받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게재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제목까지 제가 이제 생각해 놓은 거랑 똑같이 이렇게 혹시 제 거를 카피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더 빨리 올렸거든요.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어쨌건 뭐 많은 지금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디어들도 극찬을 해서 이쪽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서서히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게 틀리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하게 됐고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최대 수혜라고 여기 그 블룸버그에서 주장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넌지시 아마 이걸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지캐시도 수혜를 받을 거다. 이게 채굴상 메커니즘적으로 사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지만 지캐시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 연결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연관이 돼 있어요. 분명히 지캐시도 해시레이트가
급상을 하면서 아마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틀 전에 아마 저게 어저께 밤인가 그때 근데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이더리움 포스 최고 수혜자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거다.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죠. 예, 저는 하루 먼저 얘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기억을 되짚어 가지고 영상을 한번 뒤져보니까 제가 이더리움 포스로 전향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포우에서 많은 아마 비중을 차지할 거다. 이 해시레이트가 많이 몰려오면서 채굴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019년 12월 30일 날 제가 이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 뭐 이때까지는 나쁘지 않았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 뭐 포스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연기돼서 이제 지금까지 된 건데 2020년에 세 번의 해킹을 당해요. 그럼 가격도 중간에 지지부진해. 세 번의 해킹까지 당했어. 그럼 누가 투자할까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근데 저는 이때 세 번의 해킹 당했을 때도 그냥 베리 실버트가 언급한 거랑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거기다 기준을 잡았지 세 번의 해킹에 당했다는 거에 저는 기준을 잡진 않았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뭐 XRP가 됐건 무슨 코인이 됐건 확고한 본인만의 기준을 설립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이 코인 탔다가 저 코인 탔다가 또 여기서 또 이득이 안 나면 또 손절했다가 또 오르는 코인 올라갔다가 이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뉴스를 보다가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하나를 발견한 게 있는데 비트코인 ETF 선물이 아니라 현물 ETF죠.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2023년 중반부나 돼야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레스케 자산운용사는 7월 달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 급작스럽게 뭐 가스 거래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뭐 중간에 페이먼트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언급을 나왔잖아요. 이번 분쟁 사태로 인해서. 근데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생기면 여기서 또한 뭐 중국을 스위프트로부터 배제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왔던 것 같이 또다시 있을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을 오픈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지만 어느 분기점이 되면 비트코인 언급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야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상 만약에 올해 7월 달에 승인이 안 나더라도 놀라시지는 마시고 일단은 전 세계 뭐 어떤 달러가 중심이 된 어떤 세계 송금 시스템에 어떤 그 패권에 관한 크랙이 하나 둘씩 가기 위한 하나의 트리거 발단이 된 게 첫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분쟁이 될 거고 두 번째가 중국과 대만 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이번 영상에서 드리기에는 영상의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추후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사항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아마 큰 그림상의 퍼즐은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맞히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은 그래요. 44,348달러. 그래서 제가 보니까 44,000달러 위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일단 뭐 이더리움은 뭐 3,100달러 위에서 지금 놀고 있고 나머지 사토시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데 요 상황이 사실은 시장한테는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한 녹색 칼라로 전면 다 막 극악으로 올라갔을 때 그럴 때가 진짜 패닉을 두려워해야 할 때고 그럴 때가 우리가 거래소에 로그인을 하고 대기를 타야 될 때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도저도 아닌 외줄타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하는 관점이 아직까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인도에서 이 과세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수익의 30%를 과세하겠다. 이게 뭐 통과가 됐다. 그래서 향후에 4월 1일 날 어떻게 이 말이 번복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30% 과세하게 되면 이 인도 시장 전체가 죽을 거고 부정적인 거 아니냐. 근데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2018년 1월 달에 박상기의 난이 예, 생겨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분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이 이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한다. 이런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서 떠나신 분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은 그분들이 후회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뉴스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관점으로 그냥 비슷하게 바라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세계 최대 거래소들이 여기 보면 인도의 가상자산에 친화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를 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내용이 여기 미디어에 인도 미디어에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도 크립토커런시에 관한 정책이 플립이다. 그러니까 오락가락한다. RBI에서 지금 인도 중앙은행에서 뭐 오락가락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과거 뉴스를 몇 개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뭐 세금을 어떻게 한다 아니면 가상자산을 뭐 밴시킨다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을 용인한다 안 한다 벌써 번복된 게 10번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는 인도에 투자를 했나?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대한 엄청 큰 포텐셜이 있다. 예, 포텐셜이 있다. 이 내용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봐요. 그래서 기준을 내가 흔들리지 말고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아 이거 그럼 과세 한 30% 나왔으니까 이거 망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게 있었냐면 2018년 1월 달에 박상기의 난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코인 가격이 서서히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준을 어디에 담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5년 10월 28일 날 이 뉴스가 테크크런치에 나오거든요. 베리 실버트가 마스터카드 등의 자금으로 디지털화폐 그룹을 출범한다. 이게 DCG 그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베인 캐피탈도 여기 나와요. 베인 캐피탈, 벤처스, 그리고 마스터카드, 그리고 뉴욕 라이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알트코인, 뭐 코인 어떤 그 구조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뉴스 하나만. 근데 2018년 박상기에 난 뉴스에 포커스를 맞췄던 사람들은 세력들의 농간에 당한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치권 위에 정치인들을 조종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뉴스를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박상기의 난이 터지면서 거래소가 폐쇄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코인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을 때 더 큰 거대 세력, 더 큰 정치 세력의 기준을 확고히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근데 이때가 어느 정도 때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생겨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막 이렇게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흔들리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이 XRP, 리플에 관한 이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그리고 소송의 불확실성이 투자를 방해를 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서 가격에 지금 집중을 안 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도 집중을 안 해요.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영상 만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소송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호재로 전향된다. 뭐 호재로 전향된다고 얘기했다가 또 소송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송에 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흔들흔들 거리다가 이 배 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고.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리플사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인프라망을 어떻게 깔고 있나 여기에만 집중하시고 그냥 덮어버리세요. 그냥 분명히 좋은 승리를 하실 거고 그리고 스토리지에 관해서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 어떤 분이. 근데 뭐 기술적인 거는 그냥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 제가 이제 핵심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바이낸스는 뭐 이런저런 코인들 막 이렇게 올려놓긴 해요. 딜리스트도 시키는데 근데
바이낸스 US와 바이낸스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런 관점으로 바이낸스 US에 상장됐다는 걸 보시면 되고, 특히나 코인베이스에 상장돼 있어요. 스토리지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라켄, 요 세 개 거래소를 잘 보셔야 돼요. 코인베이스, 크라켄, 그리고 여기 제미니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참고로 크라켄과 제미니에는 코인이 몇 개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한국에 뭐 빗썸이라든가 업비트만큼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심사숙고해서 상장을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상장이 돼 있고 딜리스트 된 게 아니라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시고, 불장이 오면, 상승장이 오면 이 코인도 날아갈 날이 분명히 옵니다. 파일 코인이 물론 스토리지 개념에서 대장 코인이긴 한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스토리지가.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끝난 거고, 그래서 스캠 코인에 투자하신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바쁘신데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인내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조만간 다가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 또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희망의 롤을 돌리거든요. 그리고 희망의 롤을 돌리고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라, 그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